조화로운 삶.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란 무척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특히 모든 것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보니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지식방랑자의 운명인가 보다. 현대인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요즘은 이 관계가 옛날의 단순함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졌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저 세태에 휩쓸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이란 단어의 의미를 지금은 너무 동경하며 살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에 찌든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약육강식에 지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자유사회의 붕괴가 점점 나의 삶을 옥매어 올 때 작게나마 숨을 쉬며 평화롭게 정착할 곳은 어디인가 말이다. 시골로 가니 희망이 보였다.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의 단 한마디가 시원한 청량 음료 같았다. 그래, 시골로 가자. 시골로 가면 최소한의 돈으로 잘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경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다. 일단 흙과 함께 지내자. 그리고 나머지 여유있는 시간은 나 자신의 성찰과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우주와 영혼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구에서의 소풍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미국의 시골인 버몬트를 향해 떠났다. 처음에는 그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자연 속에서 서로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적인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시골의 골짜기는 실험실이 되어갔다. 우리의 시골살이 실험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힘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큰 보탬이 되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며 평온하고 단순한 삶, 마음에 그리고 있던 삶을 살았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 오기 전 국내외 도시 몇 군데서 산 적이 있다. 그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단순하고 고요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복잡함, 긴장, 압박감, 부자연스러움, 만만치 않은 생활비와 맞닥뜨렸다. 생활비는 모두 현금으로 치러야 했다. 도시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조건, 도시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이다.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는 사회가 주는 압력을 이기고 몸의 건강과 정신의 안정, 사회 속에서의 건전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게 점점 뚜렷해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시골로 가면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았다. 도시를 떠날 때 세 가지 목표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된 경제를 꾸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황을 타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최대한 생필품이나 노동력을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는 독립된 경제를 계획했다. 그러면 고용주는 자본가든 정치가든 교육행정가든 우리에게 간섭할 수가 없을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이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싶었다.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억눌렀다. 건강한 삶의 토대는 단순했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먹을 거리를 유기농법으로 손수 길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자유와 해방을 원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지구의 약탈자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 우리는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익과 불로 소득을 축적하는 데 반대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고자 했다. 하지만 여가와 휴식을 갖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었다. 삶이 틀에 갇히고 강제되는 것 대신 삶이 존중되는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싶었다. 잉여가 생겨 착취하는 일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경제를 원했다. 다양함과 복잡함, 혼란 따위 말고 단순함을 추구하고자 했다. 돈에 찌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서두르고 속도를 내는 것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로 나아가고 싶었다. 물음을 던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 볼 시간이 필요했다. 걱정과 두려움, 증오가 차지했던 자리에 평정과 뚜렷한 목표와 자연과의 화해를 하고 싶었다. 시골 생활 20회의 체험 속에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은 만족스러웠지만 어떤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쓸모없고 거칠기만 하던
산골짜기 땅떼기를 개간해 기름진 밭으로 가꾸어 풍성하게 거두었다. 좋은 채소, 과일, 꽃이 다 거기서 났다. 둘, 집짐승이나 집짐승의 똥오줌,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농사일을 만족스럽게 해냈다. 셋, 몸을 누이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손수지었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의 잉여 농산물도 있었다. 우리가 쓴 것들 가운데 4분의 3은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얻은 열매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독립해갔고 생필품도 거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는 불황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하여 미국 경제가 점점 해체되어가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단이었다. 넷,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임금이 나올 만큼 제법 훌륭하게 꾸렸다. 다섯, 20해 동안 전혀 의사를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았을 만큼 건강을 지켰다. 여섯, 도시의 삶이 요구하는 복잡함 대신에 단순한 생활 양식이 자리 잡았다. 일곱, 해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6달로 줄이고 나머지 6달은 여가 시간으로 정했다. 여가는 연구, 여행, 글쓰기, 대화 가르치기들로 보냈다. 여덟, 우리 집은 늘 열려 있어서 누구나 찾아와 함께 먹고 잘 수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묵기도 했고 몇 주 또는 그보다 더 오래 머물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도심에 살면서 남들이 누리는 재정과 여유를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 그러나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이라니 어림도 없는 말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경험하고 보니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다. 활기차고 힘이 넘치며 목표의식과 상상력과 결단력을 갖춘 보통의 집이라면 경쟁을 일삼고 탐욕스러우며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 문화의 멍에를 언제까지나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생활은 자연과 더불어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다. 능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높여가면서 여가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이 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소음이 천둥처럼 전해질 때 느꼈던 전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하다. 생각을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의 소음이 들린다. 딸깍거리는 자판과 통화하는 동료 직원의 음성, 전화벨 소리 등 어디서나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자연이 내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이며 가식적이고 무언가를 바라는 탐욕의 소리이다. 그들 부부는 작은 것 하나라도 부부가 서로 의논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사소한 행위가 바로 조화로운 삶의 바탕이 되었다. 삶이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향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과 주어진 환경에 맞춰 순응하는 삶을 뜻한다. 그저 자연의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삶을 살면 그뿐이다. 하지만 자연이 일부분인 인간만은 그것을 거부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자연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이다. 오로지 탐욕으로 무장한 채 자신의 것만 지키기 위해 남을 배척하고 무너뜨렸다. 사소한 문명의 이기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욕심을 내어 더 큰 것을 바란다면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일 것이다. 한편 스콧 니어링의 삶의 행장과 죽음 과정은 꽤나 드라마틱하고 철학적이다. 그는 나무처럼 높이, 산처럼 강하게 인생을 살았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평화롭게 이 세상과 이별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을 피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오히려 부를 쌓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의 축적은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이었다. 죽을 땐 의사 없이 죽고 싶다는 등 30가지 지침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도인다운 삶을 실천했던 것이다. 스코트 니어링은 고등학교 때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나폴레옹, 한니발 등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 그런 글을 그의 부모는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려 했지만 우연한 일로 눈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부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뒤 스콧은 시간당 11센트를 받으며 채굴된 석탄에서 전판한 부스러기를 골라내는 어린 아동들을 보게 되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는 이러한 아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자립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곧 실천에 들어갔다. 그는 경제 문제를 돈을 벌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진 돈을 덜 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 자신이 샀던 공책의 값이 오르자 난로에 집어 던졌다. 자신이 샀던 임야가 10배로 오르자 절반 가격으로 팔았다. 많은 돈을 벌어 좋은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락보다 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없다. 불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 아니한 삶에 말려들었을 것이다. 그는 현 자본주의 탐욕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스콧 니어링은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견해는 대학 당국에 의해 파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대학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사법당국은 그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은 무죄로 나왔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그는 아내로부터 이혼당했고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는 더욱 강해졌다. 스콧은 45살에 우연히 20살 연하인 25세의 헬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된다. 그는 헬렌과 함께 버몬트와 메인주에서 농장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지키며 살아간 신조들은 다음과 같다.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치 않은 일을 멀리할 것.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갈 것. 노동으로 생계를 꾸릴 것. 쓰고 강연하고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생활의 3분의 1은 노동하고 3분의 1은 독서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지낸 스콧 니어링은 그의 나이 92살이 되던 해에 마지막 책을 저술했다.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나는 의사 없이 죽고 싶다. 나는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서 죽고 싶다. 나는 단식을 하다가 죽고 싶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따라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나는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주입,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해안이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남은 이들은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에 넣은 다음에 스프루스 나무나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밀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떤 장식이나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처리한 내 몸은 내가 요금을 내어 회원이 되어 있는 화장시설로 보내달라.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장례 과정을 설교사, 목사, 그 밖의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나를 태운 쟤는 헬렌이나 다른 친구가 거두어 순수하고 맑은 영혼만을 바라보는 우리 땅의 나무 아래에 뿌려주기 바란다. 100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그는 모든 음식을 끊고 과일 주스만을 마셨으며 얼마 후부터는 물만을 마셨다. 그리고 10일 후인 1983년 8월 24일 아침, 그는 침상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인 인디언 영혼의 노래를 조용히 읊조렸다. 나무처럼 높이 걸어라. 산처럼 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워라. 평생의 동지이자 아내인 헬렌이 옆에서 말했다. 몸이 가도록 두어요. 썰물처럼 사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자 스코트 니어링은 좋아 하며 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나비가 되어 헐헐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때 삶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난다. 생사를 해탈했노라고 자부하던 고승이 죽음을 비루한 모습으로 맞는 경우가 없지 않고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던 인물이 죽음 앞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만이 죽음을 초연하게 만든다. 바로 스코트 니어링이 그랬다. 스콧 니어링은 세간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삶을 대한 진정성은 평생에 걸쳐 수행만 전념해온 고승대덕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을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증명했다. 제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을 고종명이라 하고,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가 죽음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자유로운 죽음을 단열반이라 한다. 고종명은 세속적 죽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단열반은 죽음의 가장 고귀한 모습이다. 죽음을 향해 스스로의 의지로 걸어 들어간다는 점에서 단열반이야말로 거룩한 죽음인 것이다. 그래서 단열반에는 삶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 잘 맞춰지는 삶으로서의 단열반은 어둡고 컴컴한 죽음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죽음이다. 나이 100살에 스스로 음식을 끊고 죽어간 스콧 니어링, 그리고 옆에서 죽음을 의연하게 지켜본 영원한 영혼의 반려자인 헬렌 니어링 여사. 그런 강인하고 초연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니 정말로 대단한 여인이다. 놀랍고도 놀라운 그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한 진정성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굿바이 스포트 리어링 9. 다른 세상에서 꼭 배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